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모든 것의 역사 빅히스토리 강연을 맡은 과학작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시즌4 우주의 역사 마지막 편입니다. 그리고 랜선 강의로 준비한 모두를 위한 모든 것의 역사 빅히스토리 마지막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할 것은 이 우주가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얘기하려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대륙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그 다음에 지중해, 북극해, 이런 대양을 얘기하죠. 그리고 다시 아시아를 얘기하려면은 아시아에는 산악지역이 있고 초원지역이 있고 사막지역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바다 같은 경우에도 대륙붕 지역이 있고 해연이 있고 심해지역이 있고 대양저 산맥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우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의 역사, 우주의 구조를 얘기할 때는 반대로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걸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물질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별이죠. 천체입니다. 그리고 이 천체 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 중에서 행성이나 아니면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은 이 별과 별 사이를 채우고 있는 성간 물질입니다. 먼지라든가 돌멩이, 아니면 얼음 같은 것들 또는 기체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성간 물질들과 그 다음에 천체 중에서도 별이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나 성간 물질들이 우주에 아주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별들이 많이 모여 있고 어떤 지역은 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별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이 성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별들이 굉장히 많이, 즉 수천 개, 수만 개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경우에 별들 사이의 중력에 의해서 이 공간 자체가 구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단은 주로 우리는 구상성단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어떤 곳은 별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냥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 모여있는 곳이죠. 이런 경우에는 별들 사이의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공 모양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흩어져서 모여있는 거죠. 이런 성단을 우리는 산계한 별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산계성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은하를 예를 들자면은 구상성단은 주로 은하의 중심 부근과 헤일로라고 부르는 구형 공간에 주로 모여 있는데요. 우리 은하가 만들어진 아주 초창기부터 있던 별입니다. 그래서 별이 오랫동안 탔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온도가 내려간 별들은 우리가 보기에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적색 구상성단이 됩니다. 반대로 은하의 팔부근은 별들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별들이 많기 때문에 상계성단이 대부분이고, 그들의 색깔도 주로 처음에 확 타오를 때의 별이라서 푸른색으로 주로 보이게 됩니다. 성간 물질들도 마찬가지로 흩어져서 골고루 퍼져 있기보다는 특정한 지역들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먼지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성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운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성운 가운데 뜨거운 별이 있을 경우에 그 열 에너지를 받아서 성운에 있는 먼지나 기체들도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을 발광성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성운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그 중에 일부는 다른 별의 빛을 지구 쪽으로 반사하는 반사 성운이 있고, 또 지구로 오는 별빛을 막아버리는 암흑 성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운이나 성단 같은 것도 전 우주에 골고루 퍼져 있질 않아요. 즉 얘네들도 특정한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이죠. 이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는 곳들이 스스로 무엇을 만드냐면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은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우주에는 우리 은하만 있는 줄 알았어요. 즉 우리 은하가 우주 자체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색 편의를 발견한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바깥쪽에 있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은하에 우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뒤 망원경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우리 주변의 은하들을 살펴보니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은하의 모양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타원 모양으로 만들어진 타원 은하고요. 두 번째는 나선형 팔을 가지고 가운데 중심이 있는 나선 은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규칙 은하죠. 불규칙 은하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은하 두 개가 서로 충돌했거나 아니면 큰 은하의 중력에 의해서 찢어진 이런 형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통 얘기되고 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나선 은하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핵이 중간에 둥근 모양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냥 나선 은하라고 하고, 가운데 핵의 모양이 막대기 모양인 경우에는 나선 막대 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은하의 구조를 배울 때만 해도 앞서 말씀드린 공 모양을 한 은하를 그냥 나선 은하라고 하지 않고 정상 나선 은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멀하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은하이기 때문에 이 은하를 뭐라고 했냐? 정상 나선 은하다라고 정상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런데 20세기 후반기에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렇다고 막대 나선 은하를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둥근 원 모양의 정상 나선 은하를 이상 나선 은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정상자만 빼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은하들도 아주 균일하게 분포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는 많이 있고 어디는 별로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하들끼리 모여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은하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하들 사이에 중력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력작용 때문에 스스로 모이기도 합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대표적인 것이죠. 아주 빠른 속도로 서로를 향해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은하가 모여 있는 곳은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 등 몇십 개 정도의 은하가 모여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름을 국부은하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도 참 이상하게 지었죠. 국소적이다라는 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림에 보이는 것은 우리 은하가 표현되어 있는 국부은하군의 3차원 지도인데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보기엔 쉽게 알아보기에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 오면 그럼 은하군도 또 모여서 뭘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맞습니다. 은하군들이 몇십 개 이상 모이면은 이제 은하단이 됩니다. 아까 성단이 있었죠. 성단은 영어로 스타 클러스트고요. 은하단이니까 이거는 갤럭시 클러스트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은하단으로 오면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은하단을 이렇게 모이게끔 만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력인데요.
은하들이 중력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력에 큰 영향을 발휘하냐면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입니다. 앞서 제가 이 우주에는 수소가 4분의 3이고 헬륨이 4분의 1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에게 알려진 물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체를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물질, 그래서 이름도 암흑물질인데요. 이 암흑물질의 양은 알려진 물질의 양의 거의 서너 배에 달합니다. 이 암흑물질이 어디에 있냐면 이 은하단에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흑물질이 많이 퍼져 있는 곳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은하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왜 암흑물질은 우리가 알 수 없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암흑물질은 무엇을 하지 않냐면은 중력위에 다른 힘의 작용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쭉 훑어봅니다. 뭐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자석을 한번 씩 훑어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철이 있으면 자석에 확 달라붙어요. 그럼 우리는 자석을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철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플라스틱과 모래가 섞여 있다고 했을 때 자석을 가지고 쑥 훑으면 얘가 플라스틱인지 플라스틱인지 모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자석하고 상호작용을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죠. 전기를 할 때 정전기가 발생해요. 겨울철 특히 건조할 때 이 정전기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은 정기적으로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해요. 그럼 우리가 그 물질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암흑물질은 중력위에 어떠한 힘하고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자석으로 얘가 흙인지 모래인지 아니면은 플라스틱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암흑물질에 대고 뭘 해봐도 반응을 안 하니까 얘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물질인데 어쨌건 중력과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효과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 암흑물질이 은하단을 만드는 원동력인 것이죠. 이 은하단들은 다시 모여서 초은하단, 슈퍼갤럭시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자, 그림에 보이시죠? 초은하단은 수십 개의 은하가 모여 있는 것인데요. 자, 하지만 초은하단 정도가 되면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더 다가가지는 않아요. 그냥 서로의 연결한 정도를 그냥 유지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냥 유지하면 좋을 텐데 이 초은하단 정도가 되면은 이제 우주가 팽창하는 그 속도만큼 서로 간의 거리는 팽창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 앞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죠. 자, 우주가 팽창한 것과 상관없이 서로 간의 관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다? 은하단까지다. 그것도 누구의 힘에 의해서? 암흑물질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하단을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멀어지는 관계가 가지게 될 건데 초은하단은 그래서 그 크기가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초은하단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영역에 약 1000만 개 정도의 초은하단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별은 얼마나 있을까요?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은하는 우주의 산재에 있는 여러 은하들 중에서 비교적 큰 편이긴 한데 아주 큰 건 아니고 비교적 큰 정도. 그러니까 뭐 키로 얘기하자면 한 180 정도쯤 되는 거지 한 2m쯤 되는 크기는 아닌데요.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의 개수를 약 2000억 개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비슷한 정도의 은하가 1000억 개 이상이 있다. 물론 이게 계속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바뀌긴 하는데요.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배울 때는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개수를 한 1000억 개 정도로 봤고요. 이런 은하들이 한 7, 800억 개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은하의 별은 2000억 개가 됐고 전 우주에 우리가 관측 가능한 전 우주에 있는 은하의 개수는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별의 개수로만 치면은 2000억 곱하기 2000억 정도의 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더 중요한 거, 암흑 물질의 양은 이것보다 대여섯 배 이상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우주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초은하단도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여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모여 있는 거냐면요. 매트리스 있죠, 침대. 그 매트리스를 뜯으면 안에 용수철, 스프링들이 서로 간에 얼기설기 얽혀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초은하단들이 얼기설기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필라멘트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필라멘트가 얽혀 있는 매트리스를 옆으로 이렇게 뚝 세우면 뭐처럼 보이겠어요? 일종의 벽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레이트 월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필라멘트와 필라멘트 사이, 즉 스프링이 이어져 있는 사이에 빈 공간들이 있겠죠. 이 빈 공간은 보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의 대공간을 흔히 우리는 필라멘트와 보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우주를 우리는 점점 더 자세히 알아가지만 이 2000억 곱하기 2000억 개의 별 중에서 단 한 개의 별도 우리가 살아생전에 방문할 수 있는 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별이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인데요. 이 별까지의 거리가 약 4억 년 가까이 됩니다. 4광년 가까이 됩니다. 4광년이라면 빛의 속도로 4년 동안 달리면 되는 거리니까 별로 안 먼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8분 거리예요. 지구에서 달까지는 불과 몇 초면 갑니다. 빛의 속도로. 그런데 4년을 가야 돼요. 그런 빛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우주 계획 중에 이 알파 센타우리까지 아주 작은 나노 로켓을, 즉 무인이겠죠. 무인 우주선을 띄우는 계획이 있는데요. 빛의 속도의 절반으로 가도 80만 년이 걸리는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도 태양계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화성 가는 것만 해도 그렇죠. 지구에서 화성 가는 걸 지금 몇 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왕복하는 거를. 그러면 화성을 넘어서 목성을 가게 되려면은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거예요. 만약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즉, 지금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태양계를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다. 물론 우리의 후손들은 벗어나야 되겠지만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호기심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곳에 따라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탐구하는 게 또 인간의 특징한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를 위한 모든 것의 역사, 빅히스토리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유튜브라는 거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대단히 어색하고 또 이제 카메라에 초점도 잘 못 맞추고 했는데 4번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물론 알까요도 낯선 분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재미있었고,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은 빅히스토리에 담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이렇게 하자면은 사실은 뭐 100회 강연으로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10몇 분짜리, 20분짜리 강연은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100회 이상 되는 강연을 지금부터 이제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나중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이제 시립과학관하고도 앞으로 더 다른 주제, 뭐 예를 들면은 작년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모두를 위한 모든 피직스, 모모피를 했었고, 오늘은 빅히스토리라는 주제로 천문학과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 생물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가능하다면 화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열심히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열심히 촬영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